자, 여러분, 요전 시간에 이어서 2부 하인리 히물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사진 두 장 사진이 있지만은 뭐 익숙한 인물이죠. 예, 하인리 히물러 또는 뭐 힘러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190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이 3인방 히틀러에 비해선 나이가 굉장히 어린 축이죠. 그리고 1945년 5월 23일 날 죽었습니다. 45살. 그래서 30대 초반서부터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죠. 히물러는 뭐냐? 나치의 특수 권력 집단을 다 장악했습니다. 일단 나치의 SS, 슈츠스타펠 또는 우리가 SS 부대라 그러죠. 이거의 수장이었고 그 다음에 게슈타포의 수장이었어요. 그리고 1943년이 되면은 경찰, 독일의 경찰을 다 장악하고 1944년이 되면 예비군까지 다 장악합니다. 이게 이제 평시 예비군하고는 틀리죠. 전시의 예비군은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SS 부대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슈츠스타펠은 슈츠는 보호하다, 뭐 경호하다 그런 뜻이고 슈타펠은 어떤 집단을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친위대라고 우리가 의역해서 쓰기도 하죠. 유대인 학살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정권을 잡자마자 히물러가 처음에 한 게 1933년에 정권을 잡았는데 나치가 수용소를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그 수용소 설치해서 뭐 했느냐? 그때서부터 유대인 이제 그 체포에다가 거기다 가두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인체 실험까지도 했다. 그런 건데 아버지가 학교 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 명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렸을 적엔 뭐 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전쟁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사관 후보생으로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근데 전쟁은 1914년에 일어났고 히물러는 1900년도니까 전쟁 말기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굉장히 어리니까 전투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그냥 사관 후보생으로 있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후에 대학을 진학해가지고 농경제학 학사하고 석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 나치 추종자들 사이에서는 학력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농경제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양계장을 운영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운영했는데 아버지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걸 돌보지 않고 1923년에 나치 돌격대원이 됩니다. 이 돌격대원은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깡패 집단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가입을 했다가 그 뮌헨 맥주얼 폭동이 일어나고 히틀러가 수감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차례 편지를 써서 난 당신을 아직도 존경한다, 뭐 건강 유의하십시오 하면서 히틀러의 눈에 들었어요. 그리고 정권 잡기 전에 1927년에 돌격대 안에 SS 부대, 즉 친위대가 생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SS 부대가 되는데 거기에 부사령관, 하여튼 이런 이상한 집단들 보면요 호칭이 그럴듯해요. 부사령관으로 임명이 되고 또 나치 당이 원내에 진출하긴 했지만은 제1당이 되기 전에 1928년에 29년에 친위대 사령관이 됩니다. 이건 말씀드렸듯이 히틀러 경호 부대라고 말하면 돼요. 사설 경호 부대. 그때 그 인원이 29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290명 나치당의 조직의 이제 책임자가 된 거죠. 정권을 잡았습니다. 정권을 잡으니까 친위대를 독립조직, 원래 친위대는 돌격대 산하였거든요. 독립조직으로 만들면서 엄청나게 권한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한 거예요. 그랬다가 1943년 독일 내무성 장관이 돼요. 이건 뭡니까? 독일의 경찰력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장 친위대를 창설해요. 친위대는 뭡니까? 원래는 히틀러 경호부대였단 말이죠.
이것에 무장친위대, 그러니까 전투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 숫자가 무려 나중에는 38개 사단이 된 거예요. 40만 명이 넘는 전력 그 인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44년 예비군 총사령관이 돼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히물러가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이 80만에서 90만 명 사이였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해요. 45년이 되니까 전쟁 아무리 봐도 독일이 이길 것 같지 않고 질 것 같으니까 그때서부터 덴마크하고 독일 경계상에 있는 지역에 가 있으면서 연합국하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히틀러 지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스위스가 중립국이었거든요. 스웨덴이 중립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을 통해서 협상을 시도하죠. 근데 그 내용이 황당무계해요. 뭐냐면은 연합국 측에다가 자, 내가 독일을 대표해서 협상을 해서 평화협정을 맺자. 그러면은 뭐 실질적으로 독일이 항복하는 거죠. 예. 협정을 맺고 그러면은 그 독일 정부의 대표로 나를 인정해 달라라고 연합국 미국 측에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국 입장선 황당하죠. 아마 소련이 들었으면은 더 황당했을 겁니다. 예, 그런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알려지고 그러니까 1945년 4월 23일 날 히틀러가 이제 괴링도 체포하라고 해임시키고 체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히물러도 같이 체포해서 체포해라 또는 사살해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예, 도망을 가니까 전쟁이 끝나고 1945년 5월에 연합군에서 지명수배를 받고 결국은 체포됩니다. 체포되고 며칠 안 있다가 5월 23일 날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 생활을 좀 한 거죠. 한 몇 주 하다가 잡혀서 뭐 깜빵이죠. 깜빵 안에서 결국은 이제 자기 신분이 들통이 나고 그러니까 자살을 하죠. 이 히물러는 이제 특징을 보면은 1933년도에 벌써 수용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우슈비츠로 유명한 그런 수용소가 1933년에 벌써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수용소는 뭘 했냐? 유대인, 슬라브인, 그다음에 집시, 장애인, 동성애자 얘네들을 체포하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수용 또는 구금을 시키는데 죽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뭐 대부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항상 이 히틀러 나치의 꿈이라는 게 게르마니아, 그러니까 아리안족 게르만들의 어떤 이제 제국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아리안족이라 그랬죠. 게르만이라고보다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항상 강조해요. 그래서 아리안족은 뭐냐? 누구냐? 제일 처음 조건이 금발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이 파란색이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우수성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 게르만의 출산을 강조하고 장려를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레벤스보른이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레벤스는 이제 뭐 라이프라고 할 수 있고 보른은 샘,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겁니다. 이걸 해가지고 뭐냐면 여기 이제 이거 보면 이제 독일군 장교가 있고 요 주변에 금발의 그 젊은 게르만 여성들이 있죠. 아리안족 여성들이 있죠. 이건 어떤 그 휴양시설 같은 데다가 젊은 게르만 그 여성들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젊은 게르만 남성들이 와가지고 자 금발의 파란 눈의 남성들이 와가지고서는 관계를 갖고 이게 순수한 게르만족이다. 그걸 출산시키는 거예요. 황당하죠. 이게 1936년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이런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게 이제 히물러입니다.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금발의 파란 눈은 독일에만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북구에 있죠. 북구에서 가장 그 독일과 전쟁 당시에 친한 나라가 노르웨이였어요. 노르웨이에서도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인데 이 오른쪽 사진이 이분이 노르웨이 여성인데 잉그리트 폰 윌하펜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2020년 정도에 잉그리트가 쓴 책이 나는 히틀러의 아이였습니다 해가지고 노르웨이에서 자행이 된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을 폭로한 글입니다. 책입니다. 이걸 써요. 요 이제 자기의 신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게 뭔가 하면은 1944년 1월 자기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된 후에 예방접종 맞은 증명서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때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노르웨이의 그 젊은 여성들이 그 독일의 젊은 남성들의 자녀를 출산한 숫자가 2만 명이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황당하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 괴벨스를 보면은 잔인합니다. 인체 실험을 시키죠. 그 다음에 권모술수에 능해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괴링처럼 무능한 군사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38개나 되는 SS 무장 사단을 거두고 있으면서 그냥 그것도 역시 장비가 좋았죠. 일반 그 육군 사단보다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큰 전과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 주변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 자기 과시하고 싶고 축제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 뭐 한 4차례에 걸쳐서 히틀러 또는 히틀러 관련 얘기를 했는데, 자, 왜 이 시점에 뭐 다 죽은 히틀러를 얘기하느냐? 많은 분들이 그 대충은 아시지만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뭐 게르만 하니까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국적은 게르만이 그 독일이 아니죠.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린츠에서 태어났어요. 이 린츠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경계상에 있어요. 네, 린츠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분명히 히틀러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의 성이 히틀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체불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독일인이 오스트리아 출신이 어떻게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히틀러 얘기를 할 적에 뭐 비엔나에서 무슨 뭐 미술학교 들어가려다가 낙방해가지고 거기서 앙심을 붓고 독재자가 됐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고 있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독일 민족주의에 편승해가지고 뮌헨으로 갑니다. 뮌헨도 가깝죠. 가가지고선 길거리에서 모병하는 데 가가지고 자원 입대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주민등록증을 철저히 안 받던 모양이에요. 뭐 독일어 쓰고 그러니까 나 자원 입대하니까. 그래서 입대를 해요. 오스트리아 국적인데. 입대를 하고 전쟁이 끝나고 병력이 10만 명으로 줄었는데 다행히 히틀러는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치당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한참 지나서 보니까 히틀러라고 분명히 주민등록은 돼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적을 말소시켰습니다. 뭐 저 주민세를 안 냈는지. 국적을 박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국적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슈가 된 게 언젠가 하면은 1932년 3월 13일 날 독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히틀러가 출마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출마를 해서 30%의 지지를 받아요. 출마를 하려고 그랬더니 뭐 말하자면 독일 선거법에 의하면은 독일 국적자가 아닌 사람은 출마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원래는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아예 국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별 편법을 쓰고 쌩 난리를 치고 선거 3주 전에 1932년 2월 26일 날 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적을 취득하고 대선에 출마하죠. 재밌지 않습니까? 예. 오스트리아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여기 독일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에릭 프롬이 그걸 분석을 하죠.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해가지고. 자, 왜 이 시기에 히틀러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실 20세기는 스탈린보다는 히틀러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히틀러가 일으킨 2차 세계대전이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전의 세계하고 전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히틀러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가만히 보면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2000년 이후에 보면은 제 관찰에 의하면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보면 뭔가면 말뿐인 선전과 선동을 통해서 집권을 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집권 세력 또는 그 사회의 탑 엘리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선전과 선동을 보면 대부분 실용이나 실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이렇게 선동을 일삼는 사람들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서 히틀러나 괴베스나 괴링 또는 히물러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과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점점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요, 국민들이. 심지어는 환호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일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환호하다가 파멸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파멸, 망한 후에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디스토피아 시리즈를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나라에 디스토피아가 온다. 그런 이제 경고를 내리는 뜻에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자, 현재의 불안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불안하니까 어떤 선지자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갈망해요. 그때 나타나야죠, 누가. 근데 이게 선동가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 말을 따라요. 그래서 자기 자유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해가지고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또는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포기한 자유라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를 버리고 그 지도자를 추정하죠. 그러면 그 선동으로 권력을 잡은 지도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공포를 조성해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무서워서 자기를 따라오니까. 결국은 독일은 그래서 전쟁으로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나치가 불안감 속에서 불만을 가진 독일 국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이 다 망치고 있다. 슬라브 공산주의자가 독일을 공산화시키려고 볼셰비키가 공산화시키려고 한다라고 이제 선동을 하고 증오심을 불러일으키죠. 그거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계층 하락의 그 불안감과 코로나 공포하고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감 속으로 몰아넣는 거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불안감이라는 건 자의식이 없는 상태죠. 외부 환경에 철저히 지배받게 되는 거죠. 그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집권 세력은 선동을 통해서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형성을 해놓는 거란 말이죠. 예. 이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때 1930년대에 독일 국민들이 했던 잘못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선동과 진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각자 개인이 굉장히 심사숙고할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틀러 시리즈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